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다임리서치의 이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술, 그걸 어떻게 시뮬레이션까지 연결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앞선 강의에서도 있었지만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되게 뜨겁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젠슨 왕이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갈 길이 피지컬 AI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었는데, 사실 젠슨 왕이 이 얘기를 만든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역시 유명한 사람이 와서 선언하니까 누구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AI의 발전 단계를 젠슨 왕이 퍼셉션 AI부터 제너러티브 AI를 거쳐서 피지컬 AI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퍼셉션 AI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마트폰이 개인지 고양인지, 내가 송혜교를 닮았는지, 이정재를 닮았는지 이런 거 맞추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코미디언이 나오다가 유료 버전을 하면 이제 비슷한 영화 배우를 아주 힘들게 찾아내곤 했잖아요. 되게 신기했던 시대가 바로 몇 년 전인데, 이제 누구나 다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숙제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하는 시대가 됐는데, 피지컬 AI 다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병아되든 뇌다. 뇌는 뇌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지만 사실은 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 세상에 아무런 데이터를 받지도 않고 주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AI 기술의 한계라고 하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소통하면서 실제로 물리적 환경 내에서 행동하는 그런 AI가 나올 거다. 이게 피지컬 AI다 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결국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로봇일 텐데요. 오늘도 다 멋진 로봇들이 세상에 있습니다만, 로봇을 생각할 때 저는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또는 이걸 연구하는 학자가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로봇에 뭘 개발할 거냐에 대한 거는 진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한 몇 년 전, 10년 됐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서 모두 다 첫 100페이지는 두 번쯤 읽었지만 뒤에 400페이지 읽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상식하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윤리책에서 제가 우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연배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국민윤리책에서 보면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가다가 짠짠짠짠 해가지고 사피엔스가 막 노트북을 만지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슨 착각을 했냐면, 우리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서 우리가 됐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안 읽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세계사책에서 배웠었던 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그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이들이 무언가 이렇게 진화 속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한 세계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전쟁을 해서 사피엔스가 이긴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얘가 사피엔스고요, 얘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언뜻 보더라도 싸움하면 얘가 몸집도 실제로 훨씬 더 컸다고 하죠. 근데 사피엔스가 이겼단 말이죠. 그 이유를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풀었냐면, 사피엔스는 다른 이 인류의 조상들이 갖지 않았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거짓말을 믿는 힘. 거짓말이라고 하면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 힘. 예를 들면 종교, 예를 들면 사랑, 예를 들면 존경. 그런 거 사실 실제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피엔스만 이런 개념을 무언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서 믿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를 나타내냐면, 이런 네안데르탈인은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무리의 수는 10명,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면 못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사피엔스만 종교를 믿고 사랑을 믿고
존경을 믿고 이렇기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도 하나의 조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진짜 큰 힘을 내려면 개별 개체에 대한 성숙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체와 개체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거든요. 저희 회사는 5년 전에 창업할 때 모두가 다 사피엔스의 책을 첫 100페이지까지 읽고 뜻한 바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을 잘 만든다는 것은 로봇 하나하나를 더 빨리 움직이게 하고 더 무거운 걸 들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로봇과 로봇을 연결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결과와 이게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을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에 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 끝내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 교통을 끝내주게 만드는데 자율주행의 힘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서울시 전체의 교통 생산성을 만들기 좋을까요? 첫 번째, 모든 차를 끝내주는 자율주행차로 만든다. 두 번째, 모든 차는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저 잘 달리는 서울시에 하나의 머리가 있어서 이게 끝내주게 서울시 전체의 교통을 잘 통솔한다. 이게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냥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난 멋진 자율주행차를 타야 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르게 이 구석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시 전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서 다 만나가지고 서로 빵빵대면서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서울시 전체가 잘 되려면 개별 차들은 그저 원래 갖고 있는 기능들을 잘하면 되는 거고, 전체를 통솔하는 하나의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공장을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건강을 생각할 때 고민을 하는 것은 내 위가, 내 간이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단번에 몸이 굉장히 나른했다가 피로가 풀린 것처럼 되려면 딱 한 가지를 움직여야 된다면 뭘 움직여야 되는지 아세요? 피가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거꾸로 바로 죽이고 싶으면 피를 안 흐르게 하면 바로 죽습니다. 즉각적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 기관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게 기관과 기관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거죠. 공장의 생산성도 생각해보면 앞선 강의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에 전략적으로 물류를 통솔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레벨에 있고, 그 밑에 설비가 있는 이유가 개별 설비를 잘 만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공장 전체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생산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비와 설비를 연결하는 물류를 잘 연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5레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솔루션은요, 공장에 개별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설비가 컨베어 벨트였죠. 여기다 놓으면 저까지 그냥 갔어요. 근데 점점 생산이 바뀌면서 이게 셀 베이스로 바뀌고 있고, 점점 공정이 여러 가지 뭔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공정과 공정, 설비와 설비를 연결하는 물류의 자동화에 집중합니다. 저희들이 집중하는 자동화는 그 밑에 있는 물류가 OHT건, AQA이건, 3D 셔틀이건, 휴머노이드건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 모든 물류 로봇을 전부 다 통합해서 공장이 가지고 있는, 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모든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심지어 S나 H 같은 대기업을 가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게 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풀리고 있어요. 모든 물류 로봇이 스스로의 컨트롤 시스템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물류 로봇이 깔린 것은 벽을 막아가지고 걔만 움직이는 라인을 만듭니다. B라는 뭔가의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 걔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을 만듭니다. 가끔 얘네가 교차로에서 부딪히잖아요. 실제로 부딪히기까지도 합니다. 거기서 막혀 있기도 하고요.
실제 이런 현장을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체 공장의 생산성을 만든다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해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좁은 곳에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저희 여기 보시면 바둑판에 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저거 하나하나가 다 AMR입니다. 저렇게 집적도가 높은 곳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루트로 목적을 달성하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힘이고요. 강화 학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SDF, SDM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솔루션을 최근에 S나 H와 같은 대기업 쪽에다가 납품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위에서 SDF 관점으로 무언가를 구현해봐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드웨어의 디펜던시 때문에 SDF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게 지금 기술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SDF를 만들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요, 예전 같으면 분류 로봇들이 각자 스스로의 기능과 스스로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서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다대다로 이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되고, 이것들 명령을 내릴 때마다 각자에게 무언가 너는 와, 너는 대기해, 너는 뛰어,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이거는 복잡계에 해당되죠.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솔루션은 각자의 물류 로봇은 그저 잘 달릴 뿐이고,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솔루션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공장이 지금보다 더 좋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솔루션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면 됩니다. 하드웨어와 아무런 디펜던시가 없이 진짜 소프트웨어로 공장의 물류센터의 창고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은 강화학습을 만들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알파고의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었고, 저희는 공장이든 물류센터든 이걸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점을 만들어서 바둑판에 점을 만들어서 각각의 물류 로봇한테 너는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해 라고 하는 명령들을 계속 내리는 방법으로 구동합니다. 그 방법이 가질 수 있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1000대를 구동했었던 모 반도체 회사의 OHT고요. 저 움직이고 있는 게 OHT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렇게 막힙니다. 막히는 게 풀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 솔루션은 마치 알파고가 바둑판이 3배 더 크다고 헷갈린다고 바둑을 못 둘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때는 시리어스하게 컨제스션이 있지도 않고, 잠깐 구조 때문에 발생하더라도 바로 풀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되드락이 없습니다. 알파고가 점 하나에 바둑돌을 2개 뚫는 일이 절대 없듯이 모든 움직임을 미리 계산한 형태로 움직이도록 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창고에서도 발생하는 저런 데드락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가 이리로 가야 되고 B가 밑으로 와야 되고 C는 절로 가야 되고 D는 절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장의 문제를 로봇이 스스로 풀어야 됐었을 때, 일단 대부분의 로봇의 알고리즘들은 가까이 진입합니다. 가까이 진입하고 조금 더 알고리즘을 갖는 것이 먼저 진입한 애는 다음 길로 가고 아닌 애들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정거를 한다, 이 정도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거든요. 당연히 부딪히고 당연히 이 길 위에 들어선 것이 2대가 되면 양방 통행을 해야 되는 일방도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힙니다. 저희 솔루션은 이런 길에 마주치게 되면 각각의 로봇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무슨 판에서 1, 2, 3, 4, 5, 6, 7, 8 만드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 계산에 근거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이미 심어져 있고 어떤 길이 나오더라도 그게 풀리는 문제라고 하면 얘는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데드락이 발생할 일도 없고, 이 데드락을 회피하기 위해서 멀리서 기다려라 라는 롤베이스의 명령을 내렸었던 현장이라고 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알파고가 바둑돌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바둑돌을 뜨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밀려서도 바둑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그냥 이 레이아웃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무인화 공장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을 알고리즘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큰 공장의 레이아웃만 있고 설비가 어디 위치에 있고 그 설비가 뭐하는 설비다 라는 메타데이터만 넣어주게 되면 바로 물류의 길을 만들고 최적의 물류 로봇이 몇 대인지를 계산하고 그 물류 로봇이 이 현장을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캐파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나절 만에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은 정부 사업들을 리딩하고 있는데 이 솔루션을 저희가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중소기업에게는 이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무상으로 풀겠다라는 것들을 정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동화 공장을 우리 기업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시작했고요. 마치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목소리가 좀 더빙을 할 텐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직 조정을 못하죠.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조정법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눈이 깜빡거리는 건 에라고요. 조정법을 탑재한 이분이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미래의 시뮬레이션들이 해야 되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으로 저희 솔루션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이 있고 실제 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 트윈으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XDT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있고 디지털 트윈은 현장을 3D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1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저희의 디지털 트윈은 그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올려서 미리 이슈를 예측하고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계산해내고 그 계산된 솔루션을 옆에 있는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연결해서 미리 10,000시간, 100,000시간 돌려보고 나서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알고리즘을 바로 현장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의 루프를 만들어가고 있고 앞서 보셨던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우리 제조업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좀 딱딱한 장표가 들어섰는데 우리 솔루션의 엔진이 좋다는 얘기고요. 보통 우리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흔히 하는 것들이 게임 엔진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냥 영화를 빨리 돌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같은 속도로 가속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시뮬레이션은 못 쓰거든요. 근데 저희 솔루션은 BS라고 하는 지멘스의 플랜트 시뮬레이션과 같은 엔진을 카이스트 기술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가속에도 유리할 뿐더러 가속을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엘리멘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시뮬레이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L 물류회사가 물류회사를 짓고 이거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으면 리소스가 있으면 당신의 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솔루션을 저희가 2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운영 조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반 조건, 예를 들면 주문량을 얼마 처리해야 되고 SKU가 몇 개, 기본 컨디션입니다. 두 번째 성과 목표, 그걸 가지고 뭘 달성하고 싶냐, 출고량, 달성하고 싶으면 성과 목표, 이 중간에 결정 옵션이 있습니다. 뭐를 움직여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결과를 내고 싶냐,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이긴 하지만 항상 성과 목표를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리드 타임이 얼마 될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얼마가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라는 솔루션을 알고 싶기도 하고 또는 이런 솔루션으로 이런 목표를 내려면 우리가 주문량을 어디까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운영 컨디션을 알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이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서 디지털 팀과 연결해서 그 결과의 모습을 3D를 표현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S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팀과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3D 형태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아름다운 디지털 트윈도 만들어내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에 나오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출고 지연이 예상돼. 어떤 상황으로 예상이 돼. 그걸 해결하려면 왜 시뮬레이션이 있는지 고배속으로 이야기하고 그거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유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그 솔루션을 터치하면 그것이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그 모습으로 물리센터의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공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공장은 다크 팩토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도 킬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무인화 공장을 저희가 꿈꾸고 있고, 그것이 매우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소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 참여하는 게 이게 공장 단위여야 해? 도시 단위면 안 돼? 라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10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공장이 너무 멀리 있어서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에도 우리가 유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디다스 공장은 도시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테스트를 10년 전에 시도했고 7년 전에 실패했는데요. 비전은 좋았지만 데이터를 모을 방법도 소음을 줄일 방법도 완전 무인화할 방법도 독일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저희가 이 연구를 정부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형태의 공장은 챗GPT가 아직 모자라서 도시와 공장이 아름답게 하모니하는 멋진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줬는데 아름답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도시가 하나의 큰 로봇이 돼서 그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 관심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성실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